저는 올해 67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악몽이라도 꾸는 게 나았을 겁니다. 악몽은 깨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제 현실은 깨어도 계속되는 지옥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8년을 홀로 살던 제게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그 사람은 마치 황혼에 떠오른 두 번째 태양 같았습니다. 박영자 씨, 당시 64이었던 그녀는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처지였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아들이 반대했지만,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출가해서 각자 가정 꾸리고 사는데 아빠는 왜 외롭게 살아야 하냐. 아빠도 사람이다. 결국 아들도 마지못해 동의했고 저는 영자 씨와 재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밥 먹을 때 마주 앉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영자 씨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38살 미혼인 딸 박수진. 처음 만났을 때 수진 씨는 예의 바르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고개 숙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결혼 후 영자 씨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30평 아파트. 돌아가신 아내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대출도 다 갚았고 시세로는 7억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며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제가 복이 많은가 봐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니 저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6개월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수진이가 요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자취하는 것도 외롭고 집세도 부담된다고.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신혼생활에 장성한 자식까지 함께 산다는 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디 딸이 외롭다는데. 고마워요, 여보. 금방 독립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수진 씨가 이사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자기 방에만 있었고 저녁에는 가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생활비를 좀 보태려고 하는데 통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 돈은 내가 모아. 아니에요. 제가 얹혀 사는데 어떻게 그래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정확히 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영자 씨가 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뭘? 재산 정리요. 우리 나이도 이제 있고 만약을 대비해서. 무슨 소리야? 난 아직 건강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아이들이 편하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라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영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대화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매번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수진 씨와 영자 씨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수진 씨 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요? 저 양반 건강해 보이는데 10년은 더 살 것 같은데요.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그래도 엄마, 저 아파트 7억이라며. 빨리 명예 정리 안 하면 저 양반 죽고 나면 아들한테 다 가잖아요. 알아. 내가 지금 작업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빨리 해요. 저도 결혼 자금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작업? 명예 정리? 제가 죽기를 기다린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영자 씨를 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제 서류 가방을 뒤지는 모습,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먼저 확인하는 모습, 제 도장이 어디 있냐고 자꾸 묻는 모습. 어느 날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어때요? 그게 세금도 절약되고 좋다던데. 무슨 공동 명의? 이 아파트요.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인데 공동 명의가 당연하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돌아가신 아내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나중에 내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영자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제가 성급했네요.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수진과 영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안 된대요? 저 고집불통 양반이 안 해준대. 전처 타령하면서. 어떡해요, 엄마.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괜찮아. 내게 방법이 있어. 방법? 무슨 방법?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가 아침 식사 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구청에 같이 가요. 구청은 왜? 부부 등록 서류 정리하려고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구청 직원이 몇 가지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영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부부네요. 저는 그저 다정한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등기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뜯어봤는데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안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박영자 명의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는 정확히 2주 전 제가 구청에 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곧바로 법무사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소유권 이전은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시고 서명하신 건데요. 내가 언제 그런 신청을 했어? 2주 전에 구청에서 위임장에 서명하셨고 저희가 대리로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위임장. 그날 제가 사인했던 서류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것이 단순한 부부 등록 서류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위임장이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영자 씨를 다그쳤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영자 씨는 놀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짓이긴요. 부부인데 같은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죠. 나한테 속인 거잖아.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아. 원래대로? 여보, 이제 이 집은 합법적으로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예의 바른 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 찾아서 접근해서 재산 챙기는 거. 엄마, 이게 세 번째예요. 뭐라고? 영자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는 전문가예요. 외로운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결혼하고 재산명예 이전받고 적당히 시간 지나면 이혼하는 거. 당신이 세 번째 남편이에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했던 모든 것들이 연기죠. 그래도 당신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착하고 순진해서 일하기 쉬웠어요. 이 집은 내 아내와 평생 모은 이제 제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급히 달려왔고 변호사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이상 법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겨나란 말이야. 영자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쫓아내진 않을게요. 한 달 정도는 더 있어도 돼요. 그동안 갈 곳 찾으세요. 아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감옥 갈 거야.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아세요? 저희 변호사도 있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건데 무슨 사기예요? 실제로 고소를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한 서류들, 구청 직원의 증언, 법무사의 기록,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영자 씨는 치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결국 저는 3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 집으로 들어갔지만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내가 반대했잖아요. 왜 결혼했어요? 며느리의 냉랭한 눈빛, 손주들의 어색한 표정. 저는 집안의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외롭게 살 걸.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다니던 경로당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신문 봤나? 무슨 신문? 영자 씨 말일세. 신문에 났더군. 저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사를 봤습니다. 황혼 사기 결혼단 검거. 70대 여성 포함 일당 5명 구속. 박영자와 그녀의 딸 박수진이 10년간 체계적으로 독거노인들을 타깃으로 결혼 사기를 쳐왔고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똑같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고 자상하게 대하고 결혼하고 재산을 빼앗고 버리는. 그중 한 명은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추가 피해자로 진술했고 제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자 씨 일당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법무사, 구청 공무원까지 매수한 조직적 범죄 집단이었던 겁니다. 피해자분, 구청에서 서명하실 때 옆에 있던 직원 기억나십니까? 네,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일당이었습니다. 가짜 공무원이었어요. 진짜 구청 직원은 그날 휴가였고 그 자리를 일당이 채운 겁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박영자의 진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럼 우리 결혼 자체가 무효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속인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니. 6개월간의 재판 끝에 영자 씨와 수진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되찾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곳곳에 영자 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화병, 안방 옷장의 옷걸이들, 주방 찬장의 그릇들, 모두 그녀가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그 모든 것들을 치웠습니다. 쓰레기 봉투만 2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시트까지 모두 바꾸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영자 씨가 웃으며 다가오는 꿈, 집 열쇠가 사라지는 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는 꿈. 그날들이 제게 남긴 상처는 재산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고, 저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집을 빼앗긴 후 석 달 만에 심근경색으로. 또 다른 피해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 딸이 저를 찾아와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영자 씨가 훔쳐간 건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뢰, 우리의 마지막 용기,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망했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뭐였을까? 재산? 아니면 먼저 떠난 아내와의 추억?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 같았어. 당신 자리에 다른 사람을 들인 게 잘못이었어.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이 집에서 사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아니다. 이 집 팔 거다. 예. 왜요? 힘들게 되찾은 집인데. 팔아서 반은 너 주고 반은 내가 쓸 거다. 그리고 나는 경로당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살 거야. 아버지, 이 나이에 깨달았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외롭지 않은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 그리고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대신 자주 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아들에게 3억을 주고 저는 나머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영자씨 사건이 워낙 유명해져서 저도 소문이 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조심하셔야죠.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닙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이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가끔 들러서 할아버지 얼굴을 봅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언가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경로당에 새로운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겁니다. 그분이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좋고 동행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소중한 건 제가 힘들게 지켜온 것들, 그리고 저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7억짜리 집을 잃었다 되찾았지만 정작 제가 얻은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그게 제가 이 나이에 배운 가장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15평짜리 원룸에서 삽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지만 마음은 더 편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따금 생각합니다. 영자 씨는 지금 교도소에서 뭘 생각할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없으니까요. 대신 저는 오늘도 경로당에 갑니다.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점심을 먹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제 하루입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하루. 그런데 한 달 전 제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피해자분, 범인들이 숨겨둔 계좌에서 추가 재산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배상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피해자분 몫으로는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에게 준 돈의 절반쯤은 돌려받는 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황혼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요.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인분들을 교육하고 상담해주는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제가 제안하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각자 받은 배상금의 일부를 모아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변호사와 상담사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라고 말해주는 일. 어르신, 외로우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천천히 확인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시간이 어디 있나요? 시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짜가 하나라면 가짜 10개보다 낫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보입니다. 외로움에 지쳐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그 마음.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다가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편안합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아이들은 재밌어 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아늑해요. 그래.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들도 예전보다 자주 연락합니다. 아마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그때 재혼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지금의 나도 나쁘지 않아. 정말요? 정말이다. 아빠는 이제 강해졌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로당에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상담실 자원봉사를 하러, 그리고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러. 가끔 영자씨 생각이 납니다.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다음 타깃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67년을 살아온 이 인생에서 이제야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고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황혼의 사랑,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무언가를 사랑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식들과 상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 명의의 집이 사라졌던 그날들, 그리고 다시 찾은 지금.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황혼이 외로움의 상징 같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쓸쓸함, 인생이 저물어가는 허무함.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황혼은 아름답습니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한 빛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곧 밤이 오겠지만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옵니다. 제 인생도 지금 황혼입니다. 하지만 이 황혼은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경로당 친구들, 피해자 센터 동료들. 그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도, 법으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15평짜리 원룸에서 국민연금으로 소박하게.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